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 중반이어서 유독 피곤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장중에 좀 불안한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는 조금은 활기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빨리 좀 냉각화된다면 오히려 증시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감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 부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36%, 나스닥 0.17%, S&P 500 지수도 0.1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중 조금씩 흔들렸던 것에 비해서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가 대거 나오는 만큼 고용 슈퍼위크라고도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큼 고용 시장이 너무 많이 아니고 적당히 둔화됐을까라는 기대감에 각종 지표에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일단 미 노동부가 공개한 부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 측면에서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3대 주요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죠.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함께 보시죠. 초록과 빨강 뒤섞여 있는 분위기 속에 그래도 제 눈에는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띕니다. 상승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0.6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조금이지만 계속 꾸준히 6월 WWDC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 계속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다만 계속해서 이 컴퓨텍스 2024에서 새로운 AI 칩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가 전날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날은 인텔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 AMD의 주가 이날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인텔도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올 하반기에 출시할 AI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지만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이 루나 레이크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텔의 AI 가속기인 가우디2를 엔비디아 GPU에 3분의 1 가격에 팔면서 가성비를 좀 내세우는 모습도 보였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에서 머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도 살펴보도록 하죠. 0.4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클라우드 유닛에서 최소 100여 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해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타 0.1% 약세로 마감했고요. 아마존 0.56% 강세였습니다. 테슬라 0.86%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테슬라의 5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4월보다는 16.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줄면서 2달 연속 YOY 기준 감소세를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6월 13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고 이 주주총회에서 2018년 머스크 보상 패키지안에 대해 다시금 투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화요일장의 특징주 첫 번째로 고른 건 바로 베스앤바디웍스가 되겠습니다. 바디용품을 파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날 주가 12.82% 하락하면서 S&P 500 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주당 38센트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됐지만 이 전망치가 31센트에서 36센트 정도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5.81% 강세를 보였는데요. 브랜드 통합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세계 최대 크루즈 회사인 카니발에서 2025년 3월부로 P&O 크루즈 오스트레일리아를 플래그십 라인인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 통합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의 고객 수용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게임스톱이 되겠습니다. 전날 급등세를 보였다가 밤사이에는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로어링 키티 포효하는 고양이가 월요일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게임스톱 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시그널을 주는 포트폴리오 사진을 다시 한번 게시를 했지만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밈 주식인 만큼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날 시장에 영향을 줬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29만 6천 건 줄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망치였던 840만 건을 훨씬 크게 하회하기도 했죠. 나쁜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700만 건대 언저리였던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또 나쁜 지표는 아니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너무 나쁘지도 너무 좋지도 않은 지표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키우는 듯한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또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줄기는 했지만 고용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구인 공고는 내리고 고용은 늘었다. 이런 추이는 긍정적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금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기준금리 5.25에서 5.5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고 7월 FOMC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가능성 8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 또 11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우세했지만 다시금 9월 첫 인하 가능성이 슬금슬금 커지면서 54.9%, 5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금 시장이 키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이번 주 고용 지표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각각의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두 전문가의 발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베리 바니스터 스티펠 파이낸셜의 수석 주식 전략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 S&P 500 지수가 9월 말까지 10%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선반영됐던 게 조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빈케차드와 도이체방크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당사는 12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굳이 금리 인하가 있어야만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를 수 있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좀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커지면서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33%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772%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부터 자발적 감산이 해지될 수 있다, 즉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1.31% 하락하면서 배럴당 73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들 보였고요. 금값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달러 약세가 주춤한다는 점에 그리고 또 고용 지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에 좀 하락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9%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인 공고가 3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나쁜 소식을 오히려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였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A lot of news out there this week, and we had the JOLTS job openings report, and sometimes bad news is good news, right? So if maybe job openings are not as great, maybe that's disinflationary, and we can look forward to Fed cuts maybe sooner than we thought if the economy is slowing down. So I think that's going to drive the market. This sort of bad news is good news. And also, I think if you think about maybe if the market can broaden out a little bit, and I think that if there are interest rate cuts coming, rather sooner than rather late, I think more companies will benefit from that, and you'll see more cyclicals benefit from that. As we might get an improvement in the economy as things the engine of the economy begins to start running again a little faster. So yeah, I think sometimes things are a little bit in reverse, but that could be what's happening today. 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외신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의 시간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소폭으로 간밤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이 어느 정도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되살아났고 투심 또한 다시 살아난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냉각이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고 그로 인해 증시에게까지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당장의 구인 건수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한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806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코로나 이후 올랐던 이 고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냉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기 지표 수치들이 먼저 확인이 됐었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지만 소비나 제조 그리고 또 고용까지 모두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면 오는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은 65.7%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날 대비해서도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이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간밤 미국에서 국제금리도 연이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의 지표들이 증시에게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오늘 긍정적인 증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이제는 인텔이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를 위한 제온6를 어제 대만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반도체 업계 황태자로 불렸던 인텔이 이 AI 전성 시대를 맞아서 PC 전용 반도체를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접 칩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회사죠.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만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요. 다만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라인에서 새로운 칩들을 생산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TSMC와 협력해서 차세대 AI 프로세서 생산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단 인텔 CEO 같은 경우는 이 AI 프로세서인 루나 레이크를 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나 레이크는 시스템 온칩 전력을 전작 대비해서 최대 40% 줄이고 AI 컴퓨팅 성능은 3배 이상 높인 프로세서인데요. 해당 AI PC 전용 반도체는 올해 3분기부터 PC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출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인텔은 서버용 CPU 제온 6 칩도 선보였는데 전작 대비해서도 4.2배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 또한 기존 엔비디아 제품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성능 또한 엔비디아의 H100보다도 뛰어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인텔이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반도체 칩에 대한 니즈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기존의 테슬라를 위해서 주문했던 AI 칩을 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X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에 선제적으로 공급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CNBC의 보도로 나왔던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슈퍼컴퓨터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AI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왔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H100의 수를 35,000개에서 85,0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머스크가 자신의 개인 회사인 X가 테슬라보다 먼저 AI 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한 말을 결국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메일 내용이 확인되면서 머스크는 테슬라의 시간제 CEO다라는 꼬리표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로써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해온 일부 주주들과 또 머스크를 지지하는 주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어제도 테슬라 5월 판매량, 중국 내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전월 대비는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는 둔화되는 또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안에서 지속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는 6월 13일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 안에서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의 결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날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또한 오늘 장에서는 약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월가에서도 AI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앞으로도 전력주를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웰스파고의 한 애널리스트가 인공지능과 제조업, 전력망 구축 등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15년 동안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됐었던 전력 수요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6%씩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050년이면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해서도 80%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다만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서 오는 2050년이면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 공급의 65%를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유틸리티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전력 관련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도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을 주시하자라고 코멘트를 남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뉴욕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7만 1,000달러 선까지 오늘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긍정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안에서 포착되는 수치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량 50%가 최근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당분간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팔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안에서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분위기가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외신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후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4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구인 공고수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 제조업, 고용시장에서까지 계속되는 냉각 신호에 경기 둔화, 그런 우려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경기 지표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월 절츠 구인 및 이직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였던 837만 건 대비했을 때 무려 30만 건가량 호태를 한 805만 건으로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다시 보고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졸츠 건수 보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에서의 이직 활동 그리고 구직 활동에 대해서의 전반적인 디테일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명목상에서 발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업률, 즉 우리가 4%대의 실업률을 달성했냐, 아니면 실업률을 초과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 고용의 형태를 주목을 많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명목적인 지표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구직 활동 그리고 이제 기업 간에서의 부서 이동 등을 주목을 했을 때는 이 졸츠 구인 보고서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규직 고용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즉 우리가 임용직 고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시장에서는 인력 감축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력 감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로부터 약 4년 동안, 이게 4년에서 5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수많은 압박 속에서 단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임시방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이직 건수가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반가운 소식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가가 좀 밀고 후퇴를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및 축소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요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산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200만 배럴에 대한 이제 감산 효과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생산량에 대한 기준은 이제 2022년 8월 함유량 기준입니다. 때문에 팬데믹이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한 기점 중심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던 만큼 현재 중동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패권들을 지금 장악하기 위한 액션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중동 지역 내에서의 5호 국가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하는 등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실 때 혼조세가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다소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WTI가 배럴당 73달러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빅테크 중심으로 이슈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서 회복 활바람이 불고 있기도 한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이런 주목할 만한 이슈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빅테크의 회복 칼바람이라는 단어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컴퓨터 개발자들 대상으로 이제 대거 축소가 있었고요. 이미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이제 많은 분야에서 개발자들을 해고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해고 칼바람은 AI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즉 이제 외부 분야에 대해서의 투자 감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애저 즉 이제 현실 혼합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대 1,500명 가량의 감원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공개가 됐던 홀랜드 2에 이어서 홀랜드 3 모델의 출시 가능성이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AI 개발 쪽 부분에서는 여전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부서에서 이제 100명 가량 감원 통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구글 입장에서는 그동안 클라우드 매출 부분들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력 투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지만은 이제는 아마존이라든가 세일즈포스와 마찬가지로 AI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축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또 재미있는 사실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하겠다, 약 5조 원 가량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태도가 지금 테슬라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율주행 및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AI 칩을 구매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먼저 선도되고 있는 그러니까 먼저 받기로 했던 이 AI 칩에 대한 물량들을 X와 XAI에 대해서 우선 출하를 할 것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 속도가 좀 딜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FSD 시스템을 이제 허용을 받게 되면서 여기 이제 중국 시장의 겨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전기차 판매량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무려 1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이제 6.6% 후퇴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모델 Y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지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의 이제 자동차 실적에 대한 부분, 자동차 판매에 대한 실적 부분보다는 FSD 즉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에서 이번 타이베이에서 진행됐던 컴퓨텍스 2024에서 데이터 센터용 신형 프로세서인 제온 6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텔 CEO가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지난달 출시를 했던 AI 칩 가우디 3를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인텔이 제공했던 이 가우디 3는 엔비디아의 H100에 비했을 때 가격이 무려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며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1.5배 빠르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 시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후발주자로서 인텔에 대한 가치를 계속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르싱거 CEO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파운드리 경쟁 업체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견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발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인텔은 전체 2위 파운드리 업체를 달성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차세대 아키텍처와 고급 패키징, 웨이퍼 패키징 등을 달성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가지고 있는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르싱거 CEO의 발언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졸트 구인 공고수 급락, 피트, 폼 클렌징 대신 비누 사서 닦아야 되나? 입니다. 자, 졸트. 아까 잠깐 나왔지만 매달 발표가 됩니다. 자, 6월 달이죠? 아, 내일 쉬는 날이네요. 좋은 날이네요. 내일 쉬는 날인데 6월 달이죠? 그러니까 매달 발표가 된다는 거는 6월 달에 발표가 되지만 6월은 아직 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어느 달일 거겠어요? 5월 달 거. 5월 달 게 6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6월 달 거는 7월 달에 발표가 되겠고. JO-LT를 JO랑 LT로 나누세요. 여기 지금 잡 오프닝 되어 있죠. JO가 잡 오프닝. 그 뒤에는 뭐예요? 리버티 턴오버. 이게 잡 오프닝은 채용 공고수. 우리는 뭐 알바몬 아르바이트지만 알바몬 이런 데 들어가서 알바 천국 이런 데 들어가면 공고수 건수가 막 많으면 그 뭐예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서 뭐 술집, 노래방, 약간 좀 그쪽은 치우쳐 있긴 합니다. 그런 쪽에 공고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인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면 어떻게 하죠? 힘들면 사장님이 불판 닦고 나가서 저기 서빙도 보고 뭐 계산도 하고 다 하죠,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경기가 좋아지면 잡 오프닝 채용 건수를 많이 올리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좋겠죠. 이직률은 뭔가요? 이직률. 이직이란 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너 다른 회사로 가. 근데 그 다른 회사로 가라는 거는 이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지. 다른 회사로 연결해주면서 그런 식의 뉘앙스로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너 다른 회사로 나가버려. 이게 아니죠. 이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더 좋은 조건 혹은 뭐 조건이 비슷한데 내가 이쪽 계통의 성향이 안 맞아서 내가 옮길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이라는 거는 퇴사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좋은 거 JO-LT를 왜 이렇게 나란히 써놨겠어요? 만약에 이게 상반되는 JO와 LT가 상반되는 개념이라면 채용 건수랑 이 이직이 상반되는 건수라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이걸 도표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 성향이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공고수가 많고 이직률이 높은 거는 경기가 좋은 거예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직도 하지. 일자리가 없는데 어딜 가요? 그건 그냥 퇴사입니다. 이 경기가 안 좋은데 나간다는 것은 그럴 때는 그냥 정말 비에 젖은 휴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고 채용 건수가 많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 거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아예 나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위해서 나가는 건 이직률로 잡히죠. 근데 아예 퇴사 뭐 권고사직이든 뭐 자진퇴사든 퇴사는 아예 일자리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부지표에서 채용 공고수는 올라가는 게 그리고 이직률은 올라가는 게 퇴사율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뭐 나왔죠? PMI 나왔죠. 그게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하는 게 있고 저 PMI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PMI가 아니었는데 PMI에서 PMI 하는 게 아니죠. ISM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주체가 틀릴 뿐이지 심리의 자신감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설문조사로 제조업 분야가 지금 나왔죠. 양쪽이 하나씩 틀리게 나왔죠. 보통은 50 이상이어야 좋은데 하나는 50 이하가 나오고 50 미만이라고 해야죠. 50 미만이 나오고 하나는 50 초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50 이상이어야 좋은데 그러면 둘 다 50 이상이어야 좋으니까 하나가 50 미만으로 나왔으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다 저기 초점이 뭡니까? 파월 의장이 언제쯤 금리 인하를 선언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모든 지표를 보고 FRB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높게 나와야 좋아요. 높게. 그렇죠? 기본적 사전적으로는 당연 아니에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우리가 로봇 사회가 돼서 막 일자리 다 뺏기면 안 좋잖아요. 물론 로봇에 투자한 사람은 좋겠죠. 근데 로봇이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면 사람은 밀려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경계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게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맞죠? 구인 공고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이직이 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어느 상황이냐가 중요해요. 이 지표가 수치가 똑같이 나와도 2022년에 나왔느냐 그 상황이 지금 2023년 4년에 나왔느냐
코로나 때 나왔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동일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FRB가 기준금리의 인상이냐 인하냐 동결이냐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봐서 어떻게 했죠?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거든요. 지금 837만 건 예상치였는데 805만 건에 겨우 걸쳤어요. 뭐 이게 단위가 요 수치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이 시계열로 보는 게 딱 편하겠죠. 2022년도에 엄청나게 높았으면 최고치입니다. 여기 1,000만 건이 넘었네요. 1,000만 건이 넘은 데다가 여기 보면은 이 살색에 비해 다 높게 나왔었죠. 이 예상치 상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상치 하회가 나온 데다가 요 수준은 요로 가보면은 이렇게 내려보면 2021년도 그렇죠? 대충 2021년도 수준이죠. 2021년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오히려 좋게 해석될 수도 있죠. 뭐 어제 하루의 움직임 갖고는 모르는데 어쨌든 어제 시장은 상승했거든요. 왜냐면 힘들어 보여야 그 말했잖아요. 힘들어 보여야 FRB에서 금리를 내려주지. 안 힘들어 보이고 신나고 막 너무 뜨거우면은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 항히스타민자를 투여를 해야 되는데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와 버리면 그렇죠? 물가 상승이라는 두드러기가 막 계속 나고 있는데 항히스타민자를 투여를 농도를 얕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힘들게 나오고 있네요. 맞죠? PMI도 하나 힘들게 나왔죠. 자신감이 없게 50 밑도 하나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채용 공고 건수랑 그리고 지금 이직률 이게 다 예상치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요 정도면 힘들지 않아? 우리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PMI 지수 자신감 없어. 채용 공고 수도 낮아. 이직률도 낮아. 우리 너무 지금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바라보고 있다가 너네 금리 인하 안에다가 또 타이밍 놓쳐가지고 이거 경기가 완전 침체로 가면은 FRB 너네 큰일 나.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준이 또 너무나 전체적인 고용 지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나오잖아요. 지금 서비스 PMI가 또 나와요, 내일. 그게 다 나왔는데 모든 지표가 만약에 예상치를 너무 크게 하회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두드러기를 완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서 시체가 돼버린다. 그때 금리 인하를 쓰면 그건 진짜 최악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하거나 살짝 하회하면서 살짝 힘든 모습은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막 죽는 건 아니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은 계속 좋아야 되고 그래야 골디락스 속에서 금리 인하를 좋은 타이밍에 쓸 수가 있죠. 그냥 정신을 차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다가 정신 차려서 길을 걸어가는데 얻어먹는 죽 정도가 돼야지 금리 인하가 완전 다시 두 번째 쓰러져가지고 다시 일어나기 힘들면 산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쓰는 금리 인하가 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가 굉장히 미묘한 거죠. 상황 자체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졸트는 매달 이제 발표가 되니까 이 지금 커다란 흐름들을 눈에 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자, 이게 지금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얘기했죠? 휴렛패커드 HPQ는 옛날에 우리 컴퓨터 팔던 거, 개인용 컴퓨터 사던 거, 그게 휴렛패커드 옛날에 휴렛패커드가 HPQ가 남아 있고요. HPE는 요즘에 말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만드는 거, HP는 양쪽으로 분할하는 전략을 썼다고 했죠. 델 컴퓨터는 실적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상장 폐지됐다가 얼른 몰래 돌아왔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방금 실적 발표됐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 13%까지 오르는 거 보고 왔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한테 또 좋죠. 휴렛패커드, 레노버, 델이 서버 설치하는 횟수가 너무 늘어나고 실적이 좋다? 거기 그럼 서버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두뇌는 다 엔비디아 GPU죠. 뭐 AMD에게도 일부 가겠지만 지금 HPE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났습니다. 자, 그리고 장전에는 이 소비에 관련된 거 나왔죠. 베스 앤 바디워크스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실 좀 소비주인데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베크롬비가 실적이 엄청 좋으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률을 2년을 합치면 앞서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베크롬비는 어쨌든 입고 나가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 사실 그러지 않나요? 밖에 입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남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요. 근데 솔직히 막 돈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보여줄 옷에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했다면 돈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집안에서 쓰는 약간 샴푸나 비누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쓰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막 향도 나고 막 기능성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돈이 한정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분배를 하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안에서 씻는 거는 대충
무궁화 비누로 씻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실적이. 네, 이런 거 파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뭔지 아셨죠? 자, 일단 이 결론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6월 4일 날 발표가 됐고요. 매출액이 발표치가 1.38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1.37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서프라이즈 1.19%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물론 전체 매출은 2023년도 4분기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란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좀 더 올라가서 동그라미가 이제 겹쳐져 보이지 않고 떨어져 보이죠. 발표가 3.27 주당 순이익 달러가 나왔고요. 평가는 3.10이었습니다. 그래서 5.35%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나요? 가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좋은데 2024년도 이 말까지 갔을 때 전체적인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아웃룩이라고 해요. 이 2024년도 베스 앤 바디 워크스 스탁 드롭스. 왜 떨어졌느냐? 디스온포인팅. 실망했다. 아웃룩에 실망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2023년도 1분기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023년도 남은 그 분기에 이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다 예상치를 낮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시장이 실망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을 0.31에서 0.36달러로 이 회사에서 예상을 했는데 작년도 2023년도 2분기가 주당 순이익이 0.43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0.31에서 36이 나오면은 작년보다 굉장히 낮은 거죠. 거기에 시장을 주목을 했어요. 이번 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너네 2, 3, 4분기가 작년보다 낮게 예상했으니 합쳐보면은 되게 작게 나오겠네. 그래서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평균치는 50달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10.11달러 더 올라가야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겠고요. 다음 투자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의견은 7개 정도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볼까요? 네, 일봉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맞죠? 상단 추세선에 정확히 맞고 윗꼬리 달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되면은 하단 채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 떨어졌죠. 지금 이게 봉입니다. 이 개파락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개파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남은 기간에 대한 실망감이 여기 반영이 됐죠. 자, 주봉 월봉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주봉 월봉은 보시면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원형 바닥을 그리고 조금 올라가려는 추세였는데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여기 전고점이 딱 있죠. 여기서 하필이면 딱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게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없어요. 전고점이 저기 있는데 우연찮게 여기서 딱 급락을 한 겁니다. 월봉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월봉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저기도 또 저기죠. 전고점에 딱 막혔습니다. 야, 우연이 아니죠? 여기도 전고점에 딱 막혔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그 다음 전고점인 60달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자, 미국인들의 어떤 가정 속의 한 장면을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해봤는데요. 에이, 기능성 목욕용품은 취업하고 사자. 지금 그냥 비누 써.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고 해당 정책에 따라서 국내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까지 약 5개월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판도가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돼서 정리해봤는데요.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관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7월 11일에 담당 판사가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최대 징역형 4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마 불발보다는 여전히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민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요. 결국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CNBC 기사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선거 캠프로 유죄 판결 이후에도 3,480만 달러의 후원금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3,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81억 원이 되겠는데요. 자체 후원금 모금 사상 규모가 최대라고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3,480만 달러가 모두 소액의 후원금을 다 모았을 때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소액의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를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죄 판결이 옳은가라는 질문 자체에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마음 크게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온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높게 나왔지만 공화당에서는 1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지율을 봐도요.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0.7%포인트가량 더 높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한 곳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곳의 여론조사 결과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1.4%가량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합주, 일명 스윙 스테이트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6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 즉 대선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나온 결과로는 지금까지도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의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개 주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든 현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 한 곳에서만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대선에서도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 또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온다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5개월 동안 지지율이 어떻게 오락가락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과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나리오별 주목해야 할
업종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수혜의 업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사인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대미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관세 인상 품목 몇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에서 수혜가 나올 수 있다,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기후 협약 재탈퇴 또 화석연료 규제 폐지 등을 외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기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건 민주당의 경우 지금 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태양광, 풍력에서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들, 석탄 채굴, 셰일 그리고 원자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연임할 경우 친환경 또 인프라 관련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 전통적인 에너지 강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IRA와 칩 액트가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할 경우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방산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에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권유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얼마나 지금 방위비 분담에 소극적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위비 증액 그리고 러시아의 공격을 권유하겠다, 촉구하겠다 이런 멘트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에 다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할 경우 방산주 외에도 가상자산 업종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가상자산 업계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가상자산 규제 쪽으로 좀 쏠려 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좀 친화적인 듯한 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가상자산과 공생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종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수혜를 입을 수는 있지 않을까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갈라질 수 있는 업종들 살펴봤고요. 한편 양당의 공식 후보가 공식적으로 지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27일 CNN을 통해서 첫 TV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각각 7, 8월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공식 후보로 지명된 이후 9월쯤에나 TV 토론을 했었는데 그 시점이 6월로 확 앞당겨진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원래 9월부터 반영이 됐던 변동성이 6월로 확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6월 27일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TV 토론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미국 경기가 냉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 오늘 국내 증시 다시금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7시 코리아 마켓 시그널에서 오늘 개장 전략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